자, 이제 그 재평가 모형을 해보셨으니까 조금만 하시면은 금세 하실 수 있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예전에 혹시 공부하셨다면 매도관한 증권 평가 손익과 같은 건데 다만 이제 매도관한 증권 평가 손익은 다 자본으로 보내는데 얘는 이제 이익은 자본, 그 다음에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보낸다. 이런 비대칭적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고 얘가 또 삼각자산이다 보니까 삼각하다 보니까 이게 삼각하는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이제 475페이지에 오면 제 10장에 차이번가라는 게 있어요. 차이번가가 이제 예전에는 건설자금이자라고 했고, 또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번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차이번가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번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자산을 하는데, 어떤 자산을 구입해요. 자산을 구입하죠, 회사가. 자산을 구입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얘를 사게 돼요. 차입을 해서. 그러면 돈을 차입하게 되죠. 이렇게. 돈을 차입하게 되면 회사는 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된다고요. 이때 이자를 주게 돼요. 이자를. 자, 이자를 주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차입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차입원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입원가를 어떻게 되느냐? 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무조건 취득원가가 되어야 되냐면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자산에서 이거를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냐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이라면 대부분 이제 차입원가는 유형자산과도 관련돼 있고 무형자산과도 관련돼 있고 재고자산과도 관련돼 있는데 시험에 대부분은 유형자산 관련된 걸 많이 내요. 네?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된 걸 낸다면 유형자산에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날부터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날 이전에 발생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날 이전에 발생한 금액들이 취득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차입원가라는 것도 돈을 빌려서 어떤 자산을 샀다고 할 때 어떤 자산을 샀어요. 샀으면 돈을 빌려서 샀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샀는데 그 돈은 금방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갖고 수입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입원가에 대한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취득원가냐라는 건데 이때까지가 취득원가예요.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가 취득원가라고. 그러니까 이 이자가 없었더라면 이 자산을 취득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냐? 사용 가능한 시점, 이때까지 발생한, 요 기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취득원가고, 요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이제 뭐냐면은, 이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건데, 국제기준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기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국제기준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자본화를 해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자, 무조건 자본화를 해야 돼요. 취득원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때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이라고 해요. 적격자산. 옛날에는 자본화 대상 자산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직역하니까 적격자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옛날에 자본화 대상이 되는 자산,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그 자산을 우리는 적격자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적격자산 얘기는 좀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475페이지 오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이유는 차입원가를 관련된 수익의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틀림없이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발생했죠. 자,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서 건물을 임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게 돼요. 임대료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은 건물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이때부터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있는데 이 자식이 왜 이런가요? 미안해. 이렇게 때리니까 또 세게 울잖아요. 세상 누구나 때리면 다 말을 들어요. 조용하잖아요. 또 떠들면 이제 세게 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관련된 수익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단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비용은 있는데 수익이 없다고요. 그럼 얘를 다 비용 처리하게 되면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관련된 수익이 이때 발생하니까 여기랑 대응시키기 위해서 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얘를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1995년도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했었어요. 건설자금이자 또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 했는데 그게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지나시면 이제 이게 상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쪽에 그 에어리어가 안 좋은데군요. 이게 여기 붙어야죠. 이쪽을 안 쓰려고요. 시끄러워서.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476페이지 오면은, 자, 이번에 자본화 논쟁이 있어요. 자본화 논쟁이 이제 이것도 주관식에서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출제했었어요. 출제했었는데, 그 뒤에 가보시면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478페이지에 나중에 이제 주관식에서 중요한 거지만 핵심적인 얘기가 뭔가는 잠깐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살 때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과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자본이 있죠, 자본. 여기 부채가 있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자본을 먼저 쓰는 게? 네?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습관의 문제니까. 자본을 먼저 쓰세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산다고 할 때, 어떤 자산을 살 때, 이 자산을 살 때,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있고 남의 돈으로 사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요. 자, 내 돈 2억을 주고 사고, 자, 은행에서 8억을 빌려서 사죠.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라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자 내느라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이 자산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내 돈으로 산 게 있고 남의 돈으로 산 게 있잖아요. 이 내 돈으로 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을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본은 자기 자본을 생략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부채를 뭐라고 하느냐? 남의 돈을 쓴 거죠. 이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타인 자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총자본.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총자본하고 자본 총계는 다른 거예요. 자, 자본 총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본 총계는 요 자본의 합계 금액을 자본 총계라고 해요. 총 자본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본하고 부채를 합한 거를 총 자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총 자본이 자본 총계랑 똑같은 줄 알아요. 총 자본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 자본하고 자본 총계는 다른 거예요. 표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돈을 주고 사는 경우와 남의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이자가, 자, 이자를 생각해보세요. 이자. 여기다 차입원가라는 거죠. 이자가 여기는 발생하지 않아요. 내 돈에 무슨 이자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돈에는 이자가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자가 있다고 이자가 있어요. 남의 돈에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남의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내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자가 없느냐? 있어요, 실제로는. 내 돈에 대한 이자는 뭐냐? 그냥 아쉬움이에요. 어떤 아쉬움이냐?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복사기를 한 대 샀어요. 예? 아니면 그 컴퓨터를 한 대 샀다고 해보세요. 100만 원을 주고. 그럼 100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샀는데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서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돈을 가지고 사게 되면 내게는 아쉬움만 남아요. 이름에 그지 같은 컴퓨터 안 샀더라면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매달 이자가 얼마가 나올 텐데 이자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또 혹은 주식을 샀더라면 상한가를 몇 번 쳐서 지금 얘가 200만 원이 됐을 텐데 가끔은 10만 원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기대는 항상 큰 거잖아요. 200만 원이 돼 있을 텐데 100만 원 손해 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고스톱을 치면 모두가 다 잃죠.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고스톱을 치잖아요. 고스톱을 쳐요. 그러면 옛날에 고스톱을 치면은 저희 팀이 워낙 회계법인에 저희 팀이 고스톱을 좋아하는 팀이어서 저희 팀이 좋아한 게 아니라 팀별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팀은 맨날 술이에요. 저희 옆 팀은 맨날 술 먹어요. 맨날 술 먹으면서 맨날 어디 갔다 온 얘기예요. 어느 술집에 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술 안 먹어요. 아무도. 우리 팀 중에서는 고스톱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좀 이게 제일 고참이신 분인데 뭐만 하면 아이 고스톱이나 한 게임 치죠. 맨날 고스톱만 쳐요. 점심 때도 치고 저녁 때도 치고. 그러면 고스톱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잖아요. 대부분 새벽 1시에 가죠. 아니, 일식집에 가면 이제 판이 벌려져 있어요. 일식집에 전부 다. 일식집에 방이 왜 있는데요? 고스톱 치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낮에 일식집에 가보세요. 문을 확 열어보세요. 다 고스톱 치고 있어요, 전부 다. 저기 무슨 휴전선 부근에 무슨 장어집 이런 데 가면 거기 다 고스톱 쳐요, 전부 다. 집단으로 도박장이에요, 전부 다. 근데 고스톱을 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다 잃었어요, 다. 이 사람은 5만 원 잃었어요. 예? 그러면 이상해요. 돈은 다 이 사람이 다 땄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5만 원을 잃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5만 원밖에 못 땄으니까 5만 원 손해 본 거 아니냐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이자가 있어요. 그런 걸 암묵적 이자라고 한다고요. 암묵적 이자. 내가 이 돈을 여기다 투자하지 않고 딴 데다 했다라면 뭔가 됐을 텐데. 그게 암묵적 이자인 거예요. 암묵적 이자. 암묵적 이자는 실제 발생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쉬움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쉬움, 휴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자는 뭐예요? 실제 돈 나간 거예요. 이때는 신사임당이 나간 거죠. 오늘 신사임당 등장하셨잖아요. 여기 5만 원권 지폐 표지도 안 했잖아요. 왜 그걸 넣어놨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관순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신사임당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이의를 보내줬죠. 이의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회에서 이의, 이황을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화폐에 누굴 집어넣어야 되면 세종대왕. 이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안 집어넣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원흉일지도 몰라요. 한글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 영어하고 있을 텐데 괜히 한글을 만들어갖고 영어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다 모든 거에는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맹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가보세요. 다 거지 같은 놈들만 있어요. 전부 다. 하지만 그들이 영어는 잘하죠. 예? 일본의 그 아소다론가 그 총리가 그랬다잖아요. 오바마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영어 잘하대 이랬다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그러면 오바마가 영어를 잘하지 그러면 그게 아소 어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YS 어록 같은 거죠. 이게. 세종대왕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넣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 다음부터 왜 이게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황신, 여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들어갈 사람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관순을 넣어야 돼, 유관순을. 유관순 여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누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중근 의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걸 왜 안 넣는가를 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난 음모를 알게 됐어요. 아직도 이 나라에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반일주의자들이잖아요. 아니,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의 적, 어머니의 적, 부모의 적, 할아버지의 적, 이러잖아요, 이게, 이들이. 그쵸, 이게. 군이 나와서 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친일파도 좀 정리하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군은 조용하네. 이거 동의하시죠? 4명? 아니면 학도 들어가 있는데, 뭐. 유관순 누나가 학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벼이삭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뭐.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남의 자본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 자본에서 이 암묵적으로 발생한 이자가 그냥 1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냥 아쉬움이 10원이에요. 내가 이걸 안 사고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10원의 이자를 받았을 거다 이거고. 자, 요 이자는 얼마냐면 이건 실제로 1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자,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모두 자본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모두 자본하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모두 자본화하자 이런 방법이죠. 그러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100원이 들어갔는데 이자를 다 자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돈, 내 돈으로 산 것도 취득원가가 100원 플러스 10원이고 그 다음에 남의 돈으로 산 것도 100원 플러스 1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이자, 실제 이자만을 자본화하자 이런 것도 있죠. 실제 이자만을 자본화한다고 할 때 내 돈 들어간 거는 이자가 없으니까 실제 발생한 이자가 아니니까 자본화하지 말고 남의 돈만 자본화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모두 비용 처리하자는 거죠. 자, 모두 비용 처리하자는 거니까 얘는 100원, 1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취득원가가. 얘는 이제 주요 논점이 아니죠. 차입원가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별 논외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기준은. 국제기준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 방법을.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자본하자는 주장과 실제 자본하자는 주장의 논점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복사기가 있었어요. 복사기. 우리 이제 그 새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후문에는 늘 복사가게가 있어요. 복사가게의 정수는 늘 후문 복사집이죠. 아무튼 근데 그 복사집이 아주 그지 같아서 복사를 흐리게 나오고 유명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사집 주인이 새학기부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시설을 다 개최하고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복사기를 새로 샀어요. 복사기를 2대를 샀어요. A와 B를 샀죠. 복사기 A를 사고 복사기 B를 샀는데 복사기 A는 내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복사기 B는 은행에서 빌려서 샀다고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실제 이자를 자본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보면 자, 내 돈으로 산 거는 취득원가가 100원이죠. 남의 돈으로 산 건 취득원가가 110원이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자, 취득원가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산 복사기의 취득원가가 더 커요. 취득원가가 크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건 비교가 잘 안 되죠. 이런 비교를 해보세요. BMW가 있어요. 네? 티코가 있죠.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자동차. 예? 2개가 있어요. 자, 티코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다고 해보세요. BMW는 2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얘는 2억이고 얘는 왜 1000만 원이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 얘는 1000만 원, 얘는 뭐 1억이에요. 이렇게. 2억이면 계산이 힘드니까 1000만 원 1억이에요. 왜 얘가 10배가 더 비싸요? 그거는 부딪혀보면 알아요. 2개를 정면 충돌해보면 알아요. 왜 얘가 1억인지. 호텔에 가봐도 알아요. 티코를 메고 호텔에 딱 가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건. 어디 찾아왔어요? 이러잖아요. 이유를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내리시죠. 아, 나 안 내릴래요. 그런데도 그냥 내리세요. 이러고 다 이거 주죠. 그렇죠? 제 옛날에 차가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는 생긴다고 주장은 하는데 잘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프라이드가. 그럼 여기 넘어가다 보면 여기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대우전자 빌딩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좀 바뀌었는데 대우 일렉트로닉스였는데 무슨 뭐로 바뀌었는데 애호기가 바로 옆에 빌딩 하나 있어요. 옆에 주차장 있고. 거기가 원래 하이마트 빌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하이마트를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하이마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지상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뒤에 이제 고객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감사하러 이렇게 쭉 갔어요. 갔는데 어디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거기 감사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 뒤에 가서 세우라고 뒤에 가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오는데 같이 온 회계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 어디다 세웠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차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 사람 차는 콩코드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콩코드예요, 콩코드. 그래서 아니 여기 어떻게 세웠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그냥 뭐 세우라 그래서 세웠지. 이게 콩코드와 프라이드의 차이예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어디 오셨어요? 그러면 경리부에 감사하러 왔는데요. 콩코드잖아요. 여기 세우시죠. 경리부에 감사하러 왔는데요. 여기 뒤에. 그 차이를 아시겠죠? 왜 비싼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취득원가가 비싸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효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네? 그 얘를 BMW를 타고 난 다음에 문 열다음에 야타 이러면 야타족 있잖아요. 옛날에. 야타 이러면 안 타. 이런 거죠. 얘는 안 타 이러고 얘는 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효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득원가가 크다는 건 효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이 복사가게 주인은 해병대 출신이라서 50분 복사와 10분 휴식을 해요.
이게 이제 군인의 가장 기본인 거죠. 50분. 네? 이 학원 강사기에도 그 상법 강사 중에 그 오수철이라고 있잖아요. 오수철 알게 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거기 나왔어요. 해병대 만기 전역. 이게 나와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상법 공부하는데 그런 거 왜 거기다 써놔갖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옛날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한 7, 8년 전쯤에. 같은 학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잠깐 있었는데 만나러 왔는데 처음 봤어요, 생전.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오래간만이다 이러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뭐 오래간만이게 생전 처음 봤는데. 그런데 그 부지불식간에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 죄졌어요? 방위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그냥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병대는 아, 오래간만이다 그러는데 아, 예 그런 거죠. 제가 그랬어요. 양력에 그런 거 좀 쓰지 말라고. 네? 다들 겁먹지 않냐고. 참, 걔도 참. 아무튼 간에 그 50분에 10분 휴식이라는 거예요. 10분 휴식. 그게 궁금하죠? 생전 처음 봤는데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게.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는 나를 알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저도 아는 척 해줬을 뿐이에요. 아, 그래 오래간만이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해병대라는 말이 너무 걸려갖고 조용히 그냥 아, 예 이렇게. 근데 50분 복사에 10분 휴식을 한다고요. 그럴 때 복사를 하는데 얘는 복사를 쭉 하고 50분하고 10분을 쉬었어요. 얘가 쉬는 시간에 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B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하고 입장이 같니? 나는 복사를 지금 열심히 해서 빌린 돈 갚아야 돼. 그리고 얘가 복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취득원가가 큰 이유예요. 취득원가라는 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미래연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연금 흐름의 현재 가치, 얘도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복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갖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1리터를 넣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나요? 내 돈 가지고 하게 되면 내 돈 가지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를 한 드럼을 부어도 10리터를 가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여기서의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 돈을 빌렸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을 사든지 관계없이 자산의 미래연금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 돈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왜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본 조달 활동의 결과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무관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자, 이쪽에서의 주된 논점이 뭐예요? 어떻게 아쉬움을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10원의 휴를 이걸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 아쉬움을 회계 처리하는 거는 취득원가주에 유의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주관식에서 만약에 뭘 쓰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써도 다 만점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관식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예술책을 하나 쓰려고 그런다고요. 네? 책 한 권을 쓰려고 그래요. 한 페이지 답안을 채우려고 그러고 출제자는 틀림없이 2줄 이내로 쓰라고 그랬는데 네? 2장 이내로 쓰려고 그러죠. 이게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주된 논점이에요. 나중에 주관식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의 논점은 그런 거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79페이지에 오면 자 1번에 적격자산 있죠. 적격자산. 자 적격자산이라는 게 뭔가? 자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우리가 적격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적격자산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을. 그러면 거기는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대부분 설비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기계장치, 건물, 토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로.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본회사상 차입원가가 있는데 거기 1, 2, 3, 4가 있죠. 정오페 제가 고치라고 해놨잖아요. 뭐 고칠 필요도 없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 5번은 그냥 냅두시고 1, 2, 3을 다 하나로 그냥 통일하시면 돼요. 그 정오표에 있어요. 유의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 비용. 이렇게. 근데 1번도 유의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 비용이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래요, 원래. 근데 이제 국제 위준에서 그걸 딱 한 줄로 써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었는데 2008년 12월 31일 날 바꾸면서 이렇게 한 줄로 바꿨어요. 사실 뭐 바꿨는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3개로 써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뭐라고 됐어요? 제 정오표 나오는 것 보면 유효자율법을 사용해 계산한 이자 비용이 됐죠? 자, 유효자율법을 계산해서 사용해서 계산한 이자 비용을 이 차입원가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자 비용 중에는 어제 얘기했던 복구 충당 부채에 관한 이자 비용 있잖아요. 어제 거기서 그랬잖아요. 복구 충당 부채로 계산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에 되는 차입원가가 아니다. 그랬죠? 걔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복구 충당 부채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서 이자 비용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썼잖아요. 이 이자 비용은 유효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 비용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차입원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예요. 그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어디냐면은 그걸 또 확인을 해보셔야 그렇구나라는 걸 아실 테니까 거기 372페이지에 보면 372페이지에 오면 그 각주 8번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각주 8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 되는 차입원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죠. 그것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 47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1번 유효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 2번 금융리스 관련 비용, 3번 외환차익금 관련하여 외환차익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480페이지에 오면, 자, 자본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그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차입원가가 발생했는데, 그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기간, 그 기간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화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화 기간? 문제 다 주어져요. 그러면 자본화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돈을 주고 살 때부터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점까지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이 시간을 우리가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취득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뭐가 되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식으로 사요. 그러면 토지를 살 때 이날 4월 1일 날 계약금을 내고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잔금까지 딱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취득한 날부터 잔금을 내는 날 요 날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지출이 있었던 시점부터 내가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점까지. 그러면 토지 같은 것도 있겠죠? 토지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네? 토지 말고 뭐 부동산 같은 거 말고도 시간이 필요한 게 있다고요. 대부분 내가 시험에서는 대부분 건물 아니면 대부분 이제 기계장치 이런 걸 내는데 기계장치 공장 기계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달이 걸린다고 이게.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화 기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자본화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그려보세요. 자, 뭐냐면은 자본화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요. 자, 시간이 쭉 흘러가면 자, 이제 자본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본화 기간이 있는데 자본화 기간의 첫 번째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화 개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시 시점이라고. 자, 자본화 개시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그 3가지 요건이 거기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주관식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뭐죠? 요건이 있어요. 지출이 있어야 된다. 지출이 있어야 돼요. 지출?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게 일단.
자, 두 번째로는 차입원가가 있어야 돼요. 이자가 있어야 돼요. 이자가. 차입원가가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 취득이 진행 중이래야 돼요. 적격자산을 의도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취득 중이래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그 사용하는 시점이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때, 이날부터 자본화를 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화 종료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화 종료 시점이죠. 진짜 군이 출동을 했나? 그 사이에. 시끄러워 죽겠네. 자, 종료 시점이 있어요. 자본화 종료 시점이란 게 뭐냐? 자본화 종료 시점이란 내가 실제 사용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화하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말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계산 문제죠. 그냥 줘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줘요, 그냥. 건물을 건설하는데, 자, 4월 1일 건설을 시작해서 12월 30일 건설이 종료됐다. 이렇게 그냥 준다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말로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본화 종료 시점. 그런데 자본화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481페이지에 보면 자산을 여러 부분 나누어 완성되는 경우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보세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부속으로 이게 부속 건물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이 건물 주 건물을 짓고 이 뒤에 건물을 부속으로 지으면서 이거를 연결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일단 얘를 먼저 지었어요, 다. 얘는 아직 안 지어졌다고요. 하지만 얘는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얘는 자본화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예? 자,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만큼은 완성이 됐는데 얘를 완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완성해야지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얘도 자본화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는 뭐 실무적인 얘기이기도 해서 그 예를 좀 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자본화 중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화 중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건물을 지으면서 얘들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다가 건물 짓는 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자본화 중단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본화를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비어있죠. 이게 비어있어요? 이 기간이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서태지가 있어요, 서태지. 여기 또 서태지 팬들이 있잖아요. 내일 인터넷에 올리세요. 서태지 팬클럽에 그지 같은 놈들 올리세요. 자, 서태지가 1991년인가 92년인가 난 알아요라는 쓰레기 같은 노래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1995년인가 96년에 유림회관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이들을 둘을 옆에다 데리고 놓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창작의 고통을 느낄 수 없어. 뭐 그래서 주저주저 얘기하면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침에 텔레비전에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태지에 원래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전 원래 반정부주의자고. 자, 그런데 서태지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이게.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자기는 잠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은퇴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안 되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서태지 눈물 기자회견 유림회관 이렇게 써주면 나와요. 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그래서 알았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어요. 테이크 2를 들고 돌아왔죠. 2장을 꼭 챙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게 2장이 2억인지 20억인지 200억인지 난 알 수 없지만 2장을 챙기겠다는 1년 만에 노래를 들고 왔는데 노래기는 다 쓰레기죠. 노래가 다 쓰레기예요. 이게 다. 그때 그 잘 나오는 그 임모 씨 그 음악평론가 있어요. 대중음악평론가라고 뭐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임모 찾아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임세진은 아니고 이게 임모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서태지 씨의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반을 왜 만들었냐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테러 당하는 거예요. 카시오페아처럼. 요즘 동방신기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동방신기 욕하면 뭐 죽잖아요. 말도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난 동방불패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테이크 투를 딱 갖고 와서, 그랬잖아요. 쓰레기 같은 앨범이에요. 그러면서 요새는 뭐, 곡 하나 발표했고는 4만원 내라 그러고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그쵸? 곡 2곡인가 3곡 발표해놓고는 그 8만원 주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 라디오 프로에서 서태지 씨가 상술이 밝은 거죠. 이랬다가 그냥 또 인터넷에서 또 막 그랬고 그랬죠. 암적 존재예요. 그런데 테이크 투를 하고는 나중에 2002년쯤인가 서태지가 이걸 했어요.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중간에 가수 중단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수를 안 했던 시간이 있잖아, 이게. 그럼 자기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간은 가수가 아니었잖아요. 그걸 자본화 중단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때 가수, 이때 미쳤음 가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게 뭐예요? 여기다가 자본화 생산에 대한 건설, 중단, 건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자본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원래 훌륭하신 분들은 은퇴하지 않아요. 은퇴하지 않아요. 서태지 은퇴했죠. 멋있죠? 멋있어요. 그래서 몇 명은 실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실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태지는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옛날에 작가 객주를 쓰는 김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절필을 하겠대요. 신문연재 다 그만두고 절필한다 그랬어요. 신문연재 한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창자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대요. 그놈의 창자의 고통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도 창자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죠. 나중에 표절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예, 창자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대요. 9시 뉴스 나와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든 글은 하나도 안 쓰고 농촌에 낙향해서 농사지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텔레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는 그래도 김주영 작가를 서태지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지킬 줄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새로운 신문에서 새로운 연재를 시작하더군요.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뭐야? 은퇴는 하지. 은퇴. 조용필 선생이 은퇴한다는 거 봤어요? 조용필 선생 은퇴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쵸?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 바닥을 은퇴하고 싶었어요. 원래 사람이 좀 나가다 보면 또 은퇴하고 싶거든요. 또 잘 나갈 때 은퇴하면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잘 나갈 때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결심했어요. 이 바닥을 은퇴하지 않기로. 진짜로 절대로 은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언제 은퇴할 거냐? 아주 비참하게 은퇴하기로 했어요. 비참하게 은퇴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바닥에 계속 있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개강을 했는데 맨날 폐강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2명 오고 3명 오고 이러면 폐강되잖아요, 이게. 폐강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학원에서 조용히 불러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너무 오래 했군요. 미안해요. 내가 그걸 잘 몰랐네. 6개월 동안. 이러고 그만두는 것이 제 책을 봐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고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내일부터 안 해요. 딱 때려치면 제 쪽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은 뭐야 이 자식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역시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는 떠날 때는 비참하게 떠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떠나면 사람들이 다 뭐라겠어요. 아유 저 인간도 옛날엔 참 잘 나갔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아이고 안 됐다. 수험생도 동정의 눈초리로 보내고 강사들도 동정의 눈초리로 그러겠죠. 그것이 제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지만 사실은 비참하죠. 근데 지금 제가 당장 나 안 할래요. 딱 떠나면 이 바닥에서 무슨 소문이 돌겠어요. 멋있어 그 사람. 그러고 한쪽에서는 거지 같은 새끼 확 찢어버리고 책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은퇴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서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대충 해갖고 이 바닥을 그냥 대충 은퇴하지 말고
빨리빨리 공부를 해갖고 빨리빨리 합격해서 은퇴하라고요. 은퇴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게.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면. 자, 그러면 그 뒤에 482페이지 오면 거기 회계처리 있어요. 회계처리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니죠. 자본화 기간 취득 완료 이렇게 되는데 별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기중에 이자 비용에 관해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요. 차입원가를. 한국은행이나 국민은행이라는 데서 이렇게 돈을 주겠죠. 100원을. 그러면 이제 100원 중에서 이 100원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산을 했다면 요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리가 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던 요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이 아직 회계연도 말 현재로, 보고기간 말 현재로, 결산일 현재로 아직 생산 중에 있다. 뭐 이렇게 건설 중에 있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 중에서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건설을 완료했다. 그럼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설 자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봐라. 차입원가를 자본하는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러면 이 회계 처리는 안 해요. 이 회계 처리는 다 성립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금융비용을 자본하는 회계 처리, 차입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우리 관습에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분계를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얘를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현금. 이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이자는 돈 주고 나갔으니까. 하지만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들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자 비용에 관한 회계 처리는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이 중에 얼마를 자본할 거를 정하는 거니까 분계는 요 밑에서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분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융비용을 차입원가를 자본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해봐라. 이런 문제가 가끔씩 주관식에 가끔 내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내는데 그럴 때 대변에 이자 비용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회계 처리를 이미 했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483페이지에 있는 제 3절부터 얘기를 하죠.